2026년 3월 13일 DMQA 오픈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최지형이라고 합니다. 금일 세미나에서는 모델 경량화 기법의 일종인 퀀타이제이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김성범 교수님 지도를 받으며 석사과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심 연구 주제는 온디바이스 AI, 파인 튜닝 파운데이션 모델, 그리고 에이전트 AI입니다. 세미나 청취 중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이나 아래 메일을 통해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퀀타이제이션이란 기술적으로 실소 자료형을 정수형으로 매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디지털에서 많이 쓰이는 실소 자료형 F32를 인트 8로 변환하는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요. FP32 같은 경우에는 부동소수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32비트를 사용하는 반면 인트8 같은 경우에는 정수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8비트를 사용합니다. 즉, 메모리 사용량에서 4배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죠. 따라서 실수로 저장된 어떤 값들을 정수로 잘 매핑할 수만 있다면 메모리에서 4배 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모델의 퀀타이제이션을 적용한다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모델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숫자 값들을 실수 자료형에서 정수 자료형으로 변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모델의 어떤 값들을 변환하게 되는 것일까요? 딥러닝의 기초를 간단하게 리마인드를 해보겠습니다. 입력값, 인풋이 들어오게 되면 모델이 미리 학습을 해둔 웨이트에 곱해져 활성화 함수로 넘겨집니다. 활성화 함수가 출력한 액티베이션은 다시금 다음 레이어의 입력으로서 작용하며 웨이트와의 곱을 반복하게 됩니다. 결국 딥러닝의 연산이라고 한다는 것은 웨이트와 액티베이션 간의 곱을 반복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웨이트와 액티베이션이 모델이 실수 자료형으로 저장하는 값이며 퀀타이제이션이 정수 자료형으로 변환해서 경량화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웨이트의 값이 FP32에서 int8로 변환됨에 따라서 4배의 메모리 이득이 있을 뿐 아니라 웨이트와 액티베이션의 곱 연산 역시 필요한 비트 연산수가 줄어들면서 모델의 추론 속도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환에는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표현의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아래 사진 예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좌측에 있는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로 0에서 255 값의 RGB들로 표현이 되어 있는 반면 퀀타이즈드 이미지, 양자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단 8가지의 색깔만으로 원본 이미지를 최대한 따라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따라하고는 있지만 확대를 해보니 이 표현의 정밀도가 다소 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처럼 모델의 웨이트, 액티베이션 값도 FP32에서 int8로 변환을 함에 따라 표현의 정밀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모델의 성능이 다소 하락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결과적으로 퀀타이제이션이란 모델 사이즈 그리고 추론 속도와 모델의 성능 간의 트레이드오프를 일으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퀀타이제이션의 목표는 성능 하락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모델 사이즈를 잘 감소하고 추론 속도를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연구 분야가 되겠습니다. 퀀타이제이션이 실수 자료형을 정수로 변환해서 모델 메모리와 추론 속도의 개선을 일으킨다는 것은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실수를 정수로 잘 변환할 수 있을까요? 퀀타이제이션의 핵심은 퀀타이제이션 펑션으로 실수와 정수 간의 매핑 관계를 규칙화해둔 함수입니다. 입력으로는 X, S, Z라는 기호들이 들어가는데요. 이 중에 X는 저희가 변환하고자 하는 실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입력값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결정해줘야 하는 값은 아니며 이 중에 저희가 결정해줘야 하는 파라미터는 2가지입니다. 이 각 파라미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S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유념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FP32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는 int8에 비해서 훨씬 넓습니다. 이에 따라서 FP32 전체 범위를 int8로 변환을 하게 되면 이 변환의 정밀도가 너무나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실수 전체 범위를 int8로 매핑을 하기보다는 저희가 필요한 범위를 미리 사전에 설정해 둬서 int8로 변환하는 식의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변환하고자 하는 범위의 최소값을 알파, 최대값을 베타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S란 우리가 결정한 실수 범위와 정수 범위 간의 길이 비율을 의미하며 대개의 경우에는 int 전체 범위로 매핑을 하게 되므로 여기서는 마이너스 127 그리고 127이라고 편의상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스케일링 팩터 x의 계산식은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s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아봤으니 z를 제외한 이 라운드 s분의 x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예시를 들어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는 마이너스 1.577 그리고 베타는 192.344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설정하에 S 값은 0.763이 나오게 되네요. 즉, 우리가 변환하고자 하는 실수 범위의 길이와 정수 범위의 길이 간 비율이 0.763이라는 뜻입니다. 이 값을 가지고 한번 매핑을 해보도록 하죠. 계산 결과 마이너스 1.577은 마이너스 2로 매핑이 됩니다. 192.344는 252로 매핑이 되고 있네요. 저희가 원했던 매핑 범위와는 다소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스케일링 팩터는 단지 이 범위 간의 비율만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범위도 저희가 원래 원했던 범위와 길이가 동일하다는 것은 알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저희가 지금부터 해줘야 되는 것은 이 빨간색 범위가 검정색 범위와 일치하도록 쉬프팅을 해주는 것이며 이를 Z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제로 포인트 인티저라고 부르는 이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이 범위를 옮겨줘야 우리가 원하는 범위에 매핑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간단하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27 간의 차이를 구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25만큼 쉬프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원하는 매핑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마이너스 1.577과 192.344 사이에 있는 숫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 정수들로 매핑을 하기는 했는데요. 그 외의 값들은 어떻게 매핑을 해야 할까요? 클리핑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깥쪽에 있는 범위 숫자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27 그리고 127로 간단하게 매핑을 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저희는 정규화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모델에 퀀타이제이션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액티베이션과 웨이트 값이 이렇게 변화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잘 학습을 해둔 결과 어떤 가중치의 값이 마이너스 1.577이었는데 얘를 무턱대고 마이너스 127로 변환을 하게 되면 결과값 역시 달라질 텐데 괜찮은 걸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도의 비율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여기 세계 지도가 있는데요. 이 세계 지도 같은 경우는 전체 지구를 잘 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구를 종이 스케일로 매핑을 하는 것이죠. 매핑을 함에 따라서 첫 번째로 스케일이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미국 두 주 간의 거리와 세계 지도에서 미국 두 주 간의 거리는 다르죠. 다르지만 그들의 위치 관계, 의미 관계는 동일합니다. 다만 디테일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지구라는 방대한 정보를 지도로 옮기다 보니까 사소한 디테일에서는 오차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FP32 모델을 퀀타이제이션을 통해서 인트팔 모델을 변환하더라도요. 그 결과가 가지고 있는 대략적인 의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고 있는 건 스케일 뿐이죠. 이에 따라서 퀀타이즈의 역연산인 디퀀타이즈를 해주게 되면 원본 모델이 출력했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유사한 결과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항상 퀀타이제이션으로 인한 에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구를 세계지도로 변환할 때 발생했던 디테일의 차이와 마찬가지로 퀀타이즈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오차가 존재합니다. 좋은 퀀타이제이션이란 이 퀀타이제이션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퀀타이제이션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이를 생각해 보기 전에 왜 퀀타이제이션 에러가 발생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저희가 위에 있는 이 초록색 이 점에 해당하는 숫자를 int8로 한번 퀀타이즈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의 값으로 매핑이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이 노란색에 매핑되는 실수값들이 하나만 있냐라고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퀀타이즈 펑션 안에 라운드 함수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에 따라서 저희가 매핑하고자 했던 초록색 값 주위로 마이너스 2분의 s 그리고 플러스 2분의 s만큼의 수가 함께 퀀타이제이션이 됩니다. 즉 이들 간의 차이는 하나의 값으로 매핑이 됨에 따라서 정보가 손실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디퀀타이즈를 하게 되면 하나의 값에서 하나의 값으로만 디퀀타이즈가 되기 때문에 이전에 저희가 마이너스 2분의 s 플러스 2분의 s 사이에 있던 범위 안에 있는 모든 값들이 하나의 값으로 디퀀타이즈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퀀타이제이션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자면 이 퀀타이제이션 에러라는 건 결국 s 값에 비례를 합니다. 이 퀀타이제이션 에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고로 이 s 값을 줄이는 것이 중요해요. 리마인드를 해봅시다. 이 s 값이 어떻게 결정이 됐었나요? 베타와 알파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즉 우리가 변환하고자 하는 실수 값의 범위를 크게 잡으면 잡을수록 s 값이 커지고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퀀타이제이션 에러가 커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파 베타를 지금은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요. 사실 필요한 실수의 범위는 요만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베타와 알파를 넓게 잡아서 퀀타이제이션 에러를 스스로 높이고 있는 꼴이 됩니다. 이에 따라 딱 저희가 필요한 실수의 범위만큼 알파 값과 베타 값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필요한 실수의 범위는 챙기되 퀀타이제이션 에러는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퀀타이제이션의 핵심은 필요한 실수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델 퀀타이제이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필요한 실수의 범위를 정의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모델을 퀀타이제이션 할 때는 두 가지 종류의 값들을 퀀타이제이션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웨이트와 액티베이션 값을 퀀타이제이션 해야 합니다. 웨이트 값 같은 경우는 학습 이후에는 고정되는 값이기 때문에 웨이트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고 베타와 알파를 결정하여서 쉽게 실수의 범위를 타이트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액티베이션은 어떠한 인풋 데이터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변화하는 값입니다. 따라서 고정되어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범위를 추정하는 작업이 추론 시에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 레인지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레인지 캘리브레이션은 학습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소개드릴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 줄여서 PTQ는 학습이 완전히 완료된 이후에 퀀타이제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레인지 캘리브레이션의 목표라고 함은 이 액티베이션 값들을 퀀타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액티베이션의 범위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 액티베이션의 범위를 추정하는 방식이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 안에서도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먼저 알아볼 것은 다이나믹 퀀타이제이션입니다. 다이나믹 퀀타이제이션은 실제로 추론을 하는 도중에 액티베이션 값들의 범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방식은 간단합니다. 추론을 하면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요. 1로부터 액티베이션 값들이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그 액티베이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해서 알파와 베타로 결정을 하고 이 레이어에 대해서 퀀타이제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후 레이어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순차적으로 퀀타이제이션이 적용됩니다. 다이나믹 퀀타이제이션의 최대 장점은 액티베이션 퀀타이제이션을 위해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 데이터에 맞춰서 퀀타이제이션의 파라미터 알파와 베타 값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퀀타이제이션 에러 역시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추론을 진행할 때마다 이와 같이 레이어별 퀀타이제이션 작업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추론 시 연산량이 증가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 기법은 스태틱 퀀타이제이션입니다. 스태틱 퀀타이제이션은 다이나믹 퀀타이제이션과는 다르게 추론 중에 진행되지 않습니다. 학습 완료 그리고 추론 전 그 사이의 시간 동안 추론을 시뮬레이션 해서 미리 알파와 베타 범위를 결정하고
추론 시에는 이를 고정해서 사용합니다. 추론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캘리브레이션이라는 별도 데이터셋이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셋을 넣어서 FP32 모델이 만들어내는 액티베이션 값들을 모아서 확인을 하게 되고요. 이 값들 중에 최소, 최대 값을 결정을 해서 이거 앞으로의 퀀타이제이션에 사용하게 됩니다. 스태틱 퀀타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그 간편함이 장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간편함이라고 한다면 추론 시의 간편함을 의미하는데요. 고정된 알파, 베타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추론 중에는 이 알파, 베타 값을 별도로 계산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다이나믹 퀀타이제이션과는 다른 장점이죠. 하지만 반대로 이 퀀타이제이션 알파 베타 값을 결정해 주기 위해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셋이라는 별도의 데이터셋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추론 전에 추가적인 연산을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점이 존재합니다.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이 학습 이후에 퀀타이제이션을 진행하는 방식이라면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학습 도중에 직접 퀀타이제이션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학습 도중에 퀀타이제이션 하이퍼 파라미터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레이어들 사이에 페이크 퀀타이제이션 모듈 그리고 페이크 디퀀타이제이션 모듈을 기입을 합니다. 이 모듈을 따라가게 되면은 FP32가 int8로 변환이 됐다가 다시금 FP32 액티베이션으로 변환이 되면서 강제로 퀀타이제이션 에러가 주입이 됩니다. 이 퀀타이제이션 에러가 미리 주입이 되면서 손실함수의 퀀타이제이션 에러의 영향이 반영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백프로파게이션을 했을 때 이 퀀타이제이션 에러로 인한 손실 역시 전파가 되기 때문에 페이크 퀀트 그리고 페이크 디퀀트 모듈 안에 포함되어 있던 알파와 베타 값이 전체적인 가중치와 함께 학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퀀타이제이션 에러를 미리 경험을 해보면서 이 퀀타이제이션 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한 알파, 베타를 학습 중에 결정 짓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점이 알파, 베타뿐만 아니라 웨이트 역시 이 퀀타이제이션 에러의 영향에 노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학습 도중에 퀀타이제이션 에러를 미리 겪게 되면 어떤 효과를 가지게 될까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웨이트 하나에 따른 로스 변화 함수를 다음과 같이 그려봤습니다. 이 중에 이니셜 포인트를 다음과 같이 찍고요. 이번에는 QAT가 아니라 앞서 살펴보았던 학습 이후 퀀타이제이션,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 기법을 한번 따라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학습을 완전히 수행을 먼저 해야겠죠. 가장 낮은 손실 함수로 잘 수렴이 됐다면 아래 지점으로 학습 모델이 수렴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요. 학습 이후에 퀀타이제이션을 수행했을 때 로스가 급격하게 커진다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PTQ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이 오직 태스크 손실 함수에만 최적화가 되게 됨에 따라서 이 퀀타이제이션을 수행했을 때 로스는 급격히 커질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반면 QAT 같은 경우는 이니셜 포인트에서 모델 학습을 하면서 수렴해 나가는 동안 지속적으로 이 퀀타이제이션 에러를 관찰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퀀타이제이션 에러 역시 낮은 방향으로 수렴을 하게 돼서 이러한 지점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QAT로 가게 된 가중치를 퀀타이제이션 했을 때는 PATQ에 비해서 이 퀀타이제이션 에러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장표는 앞서 살펴보았던 세 가지 레인지 캘리브레이션 기법을 그 시점에 따라서 구분을 해본 것입니다.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학습 도중에 진행이 됩니다. 스태틱 퀀타이제이션은 학습 완료와 추론 시작 그 사이 시점에 캘리브레이션 데이터셋을 활용하여서 추론을 시뮬레이션한 후 먼저 알파와 베타 값을 결정짓는 방식이었습니다. 다이나믹 퀀타이제이션은 추론을 진행하며 실시간으로 그리고 동적으로 퀀타이제이션을 진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스태틱 그리고 다이나믹 퀀타이제이션 두 가지를 묶어서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 PTQ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QAT와 PTQ에 대해서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QAT는 대형 모델을 퀀타이제이션 할 때보다는 소형 모델을 퀀타이제이션 할 때 더 도움이 됩니다. 대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을 적용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퀀타이제이션 에러에 강건한 경향이 있어서 성능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반면 소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대형 모델에 비해서는 적기 때문에 이 퀀타이제이션 에러에 대해서 쉽게 흔들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소형 모델에 대해서는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을 적용하는 것이 성능 하락의 어떤 기대값을 높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레인지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웨이트가 아닌 액티베이션에 대해서도 알파와 베타 값을 타이트하게 잡아서 퀀타이제이션 에러를 줄일 수 있는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알파와 베타를 타이트하게 잡아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바로 아웃라이어의 존재인데요. 다음과 같이 값들이 분포되어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가운데 쪽에 값들이 몰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의 아주 큰 아웃라이어 때문에 베타 값이 굉장히 크게 잡히는 상황이 돼버렸죠. 이러한 상황에서 퀀타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사실 몰려있던 이 대부분의 값들은 하나의 정수로 매핑이 되게 되고요. 이 베타 역시 하나의 정수로 매핑이 되면서 그 사이에 있는 수많은 공간을 매핑하느라 이 정수 표현이 낭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대부분의 이 파라미터 혹은 액티베이션 값들의 퀀타이전 에러가 커지게 되겠죠. 알파와 베타 값을 타이트하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에 대응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어떠한 규칙을 기반으로 해서 최대값 혹은 최하값을 결정하든지 해서 이 아웃라이어에 대한 대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최대값을 한번 결정을 한다고 해볼게요. 이 값을 넘어가는 애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따라서 베타를 저희가 의미로 정해둔 규칙에 따른 값으로 설정을 하고 매핑을 하게 되면요. 앞서 저희가 걱정을 했던 이 몰려있는 부분들의 매핑은 풀리게 되고요. 반대로 이 베타 이상의 값들은 모두 클리핑을 통해서 127로 매핑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이 퀀타이제이션 에러가 커지게 됩니다. 즉, 이 대부분의 파라미터를 지켜주기 위해서 아웃라이어의 퀀타이제이션 에러를 증가시켜 희생시키는 결과인데요. 고민을 한번 해봄직한 게요. 이 아웃라이어에 대해서 퀀타이제이션 에러를 대폭 증가시키는 이러한 방식이 정말 적합할까요? 혹시 아웃라이어 값이 아웃라이어가 된 이유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특히 이러한 현상이 웨이트보다는 액티베이션 값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채널에서 이 아웃라이어 값들이 많이 나타나는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달리 말하자면 딥러닝 모델이 해당 채널, 해당 피처의 디멘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더 높은 값을 출력하는 결과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어떤 이유를 무시한 채로 아웃라이어라는 이유만으로 퀀타이제이션 에러를 희생시키게 되면 모델의 성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문제점이 존재할 수 있겠죠. 이에 따라서 이 액티베이션 아웃라이어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론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PMLR에 23년 발표된 스무스 퀀트라는 기법이 존재합니다. PTQ 그 중에서도 스태틱 계열의 방법론인데요. 이 논문의 핵심 가정은 액티베이션의 변동성이 웨이트 대비 크다는 것입니다. 이 좌측 그림의 상단을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텐데요. 여기서 이 좌측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액티베이션의 어떤 분포를 그려낸 것이고, 우측에 있는 그림은 웨이트의 분포를 그려낸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았을 때는 액티베이션에는 아주 큰 아웃라이어가 하나 존재해서 이 반대로 아웃라이어가 아닌 애들에 대한 퀀타이제이션 에러가 커지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겠죠. 즉, 액티베이션의 퀀타이제이션 난이도가 웨이트 퀀타이제이션의 난이도에 비해서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무스 퀀트는 이 액티베이션의 퀀타이제이션의 난이도를 일부 웨이트로 이전하자라는 아이디어를 씁니다. 어떻게 이전을 하는가 하면요. 이제 우측에 복잡한 수식들이 있는데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요. 이 액티베이션 채널 그리고 웨이트 채널별로 이 액티베이션이 가지고 있는 변동성 일부를 웨이트로 넘겨주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동성은 채널별 최대값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그것을 일정 배율만큼 가중치로 넘겨주겠다라는 것이죠. 가중치는 이러한 변동성을 넘겨받음에 따라서 퀀타이제이션 난이도가 소폭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변동성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무엇인가를 더 곱해준다고 한들 대단히 어려워지지는 않는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핵심 사항은 이렇게 변동성을 이전한다라고 해도 출력되는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변동성을 넘겨주는 행렬을 논문에서는 S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이 S가 역행렬을 가지도록 설계를 해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X에 있는 변동성을 W로 이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고 W 해가 WX를 구하더라도 그 해는 이전 일반 W와 X를 곱해줬을 때와 같은 해를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가장 좌측에 있는 이 액티베이션 값들을 스무딩한 결과가 바로 좌측에 존재하는데요. 변동성을 웨이트로 옮김에 따라서 이 액티베이션들 간의 차이가 현격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 번째에 위치한 오리지널 웨이트는 기존에는 변동성이 거의 없다가 이 액티베이션의 변동성을 이전받음에 따라서 네 번째 그림에서 이 변동성이 소폭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정도는 이 액티베이션의 퀀타이제이션 난이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감수할 만하다라는 것이 스무스 퀀트의 핵심 아이디어인 것이죠. 이와 달리 스핀 퀀트라는 방법론은 액티베이션의 아웃라이어가 특정 채널에 몰려 있다라는 것에 집중합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은 라마2 7빌리언 액티베이션의 디스트리뷰션을 한번 그려본 것인데요. 이 멀티 셀프 어텐션의 어떤 액티베이션과 피드 포 네트워크의 액티베이션 살펴보았을 때 두 레이어에서 모두 이 액티베이션의 어떤 아웃라이어가 특정 채널에 몰려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를 다른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시에서는 채널이 0개에서 4,000개로 굉장히 많지만 단 2개의 채널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채널 각각을 축으로 삼아서 2차원 평면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 채널 값들을 그 위에 한 점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특정 채널에 아웃라이어가 존재한다는 것은 특정 채널의 값이 다른 채널에 비해서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 채널 중 채널 0의 값이 채널 1의 값에 비해서 굉장히 크다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특정 채널의 값이 몰려있는 경우에 액티베이션의 퀀타이제이션 난이도가 증가한다는 것인데요. 스핀 퀀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전 행렬을 도입합니다. 회전 행렬은 벡터의 크기는 유지한 채 방향을 변경하는 행렬입니다. 예를 들어 회전 행렬을 통해서 빨간 점을 파란 점으로 변환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파란 점은 채널 0과 채널 1의 값이 고르기 때문에 빨간 점에 비해서 퀀타이제이션이 쉬울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우측 그림으로 돌아와서 실제 논문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회전 행렬을 곱함에 따라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의 레이어 액티베이션이 퀀타이제이션이 쉬운 고른 분포로 변환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중요한 점이 스무스 퀀트와 마찬가지로 스핀 퀀트 역시 이 액티베이션의 분포에 변화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값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이는 회전 행렬 역시 언제나 역행렬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x와 w에 각각 r과 rt를 곱해 주더라도 결국은 rt와 r 값이 상쇄가 되면서 기존 wx와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되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그림에서 설명을 드릴 때는 마치 이 채널 1과 채널 0의 값이 같아지는 이 파란 점으로 변환하는 회전 행렬이 항상 퀀타이제이션 에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그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논문에서는 그래서 이 회전 행렬을 결정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을 사용을 했냐면요. 스핀 퀀트는 PTQ, 그 중에서도 스태틱 계열의 방법이기 때문에 캘리브레이션 데이터셋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캘리브레이션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이 회전 행렬 R을 학습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QAT와는 달리 가중치를 학습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학습의 대상은 오직 R 뿐이며 R이 변화함에 따라 이 액티베이션 펑션의 파라미터가 조금씩 변화하는 정도의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회전 행렬 R을 최적화를 하고 이 R 값을 이용해서 액티베이션의 분포를 퀀타이제이션의 친화적인 분포로 변형하자는 것이 스핀 퀀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마지막으로 다루었던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베이직 오브 퀀타이제이션 파트를 통해서 이 퀀타이제이션의 방식에 대해서 일단 알아봤고요. 이 퀀타이제이션 에러를 줄이기 위한 핵심은 알파와 베타를 필요한 범위만큼 타이트하게 결정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액티베이션은 웨이트와는 달리 그 범위가 인풋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별도의 과정, 레인지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했습니다. 레인지 캘리브레이션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했는데요. 학습 이후에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는 PTQ와 학습 중에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는 QAT 방법론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어, 변화하는 액티베이션이더라도 그 범위를 잘 추정해서 퀀타이제이션 승령을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아무리 레인지를 타이트하게 잡아도 아웃라이어가 존재한다면 그 범위 자체가 넓게 설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퀀타이제이션 에러가 높아진다는 문제점도 확인했습니다. 이를 액티베이션 아웃라이어라고 부르기로 하였고요. 이 액티베이션 아웃라이어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론, 스무스 퀀트와 스핀 퀀트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